배당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그럼 왜 저희가 배당을 더 드려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헤맸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주제는 바로 가치 투자 편입니다. 돈 많이 버는 회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은 분이 또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가치 투자자는 장기간 기업이 투자하는데 미래의 현금 흐름이 지금보다 좋아질 기업을 골라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아, 이게 참 단순하지가 않은 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방송 오기 전에 네. 이 보고서를 읽다가 왔거든요. 저는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네. 그날 읽을 분량들을 보는데 왜냐면 종이로 찍으면은 너무 프린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 아이패드로 보거든요. 네. 오늘 딱 저희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반 정도 읽다가 왔습니다.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거는 네. 그냥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이름 빼고. 예, 이게 회사 하나인데 이게 30페이지입니다. 네. 보고서가. 근데 보시면 개요를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제품 만드는 데인지, 네. 이 산업의 특징은 뭔지, 예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나고 비용은 뭐고 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나는 추세인지, 그리고 이 여기 속한 산업이 전망이 있는 건지, 그 안에서 우리가 파이를 늘려가는 건지 줄여가는 건지, 그러면서 좀 중기적으로 좋아질 만한 요소들이 가시적인 게 있는 건지,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은 뭘 보고 가야 되는 건지, 리스크는 뭔지,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가격에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일단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종합적인 거를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매트릭스를 보시면 니오가 처음에는 그 스미스한테 막 맞지 않습니까? 주먹 이런 거를 눈으로 따라가려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데 도 같고 시스템이 보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자. 이 전체가 하나의 이게 그냥 디지털 세계에 불과하구나 이러면서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애널리스트에 요구하는 건 이 회사를 정말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다 해체하면 니오가 될 수 있다. 니어. 예,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이 회사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그게 이제 쭉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가 보는 것 30년 후는 말입니다. 아, 됐고 저는 현실적으로 3년까지만 인정합니다. 3년까지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그래서 3년 정도까지를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 뒤지고 하고 모든 걸 모아서 하면 한 3년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좀 낮은 주가, 낮은 밸류에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3년 이후는 어떡하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봅니다. 조사를 예, 하겠죠. 이걸 팔로우비라 그러는데 이거를 저한테 피치해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애널리스트는 저의 이 기업의 마크맨이 됩니다. 왜 신문사에서 데스크가 정치인 한 명 붙여놓고 마크맨 붙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보고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이 회사 일거수일투족 나한테 다 보고한다. 그러고 계속 이 회사가 우리 아이디어대로 가는지 검증할 거야.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한번 원타임으로 디시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3년 후는 이 회사 경영자가 이 미래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때서부터는 경영자가 만드는 몫이다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반대로 VIP 자산운용이 상장이 돼 있어요. 가정입니다. 네.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하는 회사는요. 네. VIP 자산운용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가장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제가 그 김작가 TV 보고 배웠는데 네.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VIP 자산운용에 10년치 재무제표를 다 추정해서 모델링하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이건 비밀인데? 정말 놀랍게 맞췄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왜 웃을까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음 분기 실적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모르죠. 대충은 알지만 밴드로 아는 뿐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쯤이 나오지 않을까지 다음 분기 이익은 30억? 이러면은 그 또한 제가 좀 웃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요 정도 범주에서는 뭐 근접하셨네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하실까요?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제가 뭐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부합자에서는 주식에 맡기는 거 말고 네. 주식에. 그러면 일단 지금 좀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실수하고 단기 실적 좀 안 좋아도 크게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점이 가격이.
제가 그 정도는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이 회사 대주주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제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되 이 주식 사는 순간 저 믿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지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 계속 봐주세요. 아니다 싶으면 떠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제가 주로 서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실을 반영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정도로 추정해서 이 정도 의식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투자한다. 지금 3년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셨고 그다음에 밴드 정도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어렵지만 많은 시청자가 원하는 질문 꼭 드리겠습니다. 2020년 4분기, 네. 2021년 예. 지수 전망. 이건 3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고 이 밴드 정도를 한다면 예. 뭐 어느 정도 대충 보실 수 있는지 보시는지. 저희가 지금 니오처럼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선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까지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오, 지수는 이 많은 기업들의 합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실적도 아니고 그렇죠. 지수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매겨진 가격인데 네. 그 가격의 복잡계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러면 지수는 모르겠고 실적만이라도 네. 라고 하면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영향력이 크니까요. 지수 영향이 그렇죠. 크니까. 시가총액 한 20% 차지하나요? 예, 20%가 넘죠. 조금 네. 넘죠. 그 지수는 어차피 저희가 보고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영향력을 이렇게 전국의 부동산 음. 지수를 알려면 강남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지수는 결론은 지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수 산정 방식에서는 네. 많은 기업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영향력이 큰 회사들의 동향이 훨씬 중요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가치와 가격 괴리가 큰 남들이 관심이 없는 데를 먼저 뒤지다 보니까 그런 대형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지는 않다. 지수 예측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개별 종목 좀 아신다고 하시니까 또 그 밑에 종목들 물어본 거 너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있으면 그 중에는 네. 좀 담고 있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일단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 예. 그럼 현대차는 좀 주가 어떻게 보시는데요? 요건 여쭤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현대차는 네. 지나친 오해와 시장의 폭락이 겹쳤던 구간에서 정상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익은 사실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에요. 네. 연간 이익은 코로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상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잡히는 내년의 미래도 있고 조금 길게 봤을 때의 미래도 있거든요. 내년의 미래는 뭐 EGMP 플랫폼으로 나오는 전기차가 될 거고요. 뭐 길게 보면은 뭐 수소차부터 UAM까지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거를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알게 됐지만 뭐 풀리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3분기 실적은 당연히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이제 공장도 돌아가고 이제 여러 시장들도 열리고 있고 네. 계속 신차들도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내년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의 미국 시장에서의 추세, 뭐 판매 추세, 인센티브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인센티브 다 비용이니까요. 그리고 뭐 투싼이나 이런 신차가 들어가는 사이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뒤돌아보면은 2분기 실적이 선방했다고 하는 2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이 될 거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서 내년에는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차는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의 정상 이익 수준, 영업이 5조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보시죠. 우선주를 사면 거기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예. 반값이니 보통 이제 반값이니까요. DHCHOY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우리나라 박스권은 네, 좀 벗어날 수 있긴 한 건지 네, 이게 사실 뭐 거의 한 10년 이상 네. 됐을 때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 어쨌든 코스피 3000 시대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를 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첫 번째는 가치 투자 우리나라에서 안 돼. 그리고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야. 이게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욱하게 만들어서 책 쓰게 만들고 신문 내게 만들고 뭐 그러다가 이제 투자하면서 설립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000 못 넘어였습니다. 280과 1000 사이의 박스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서 설립할 때도 1000 못 넘을 건데 뭐 이런 그 당시에 1000을 못 아무런- 넘었군요. 예, 1000에서 계속 미끄러졌었거든요. 근데 1000을 이제 넘었죠. 그러고 나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2,400, 그러니까 박스권의 사고들이 계속 고착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구조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산업의 상당수, 상장사의 상당수가 사이클이 있는 중후장대형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사이클이 있는 사업은 밸류에이션을 많이 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이가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로 취급받을 때 버핏이 애플 투자 시작했을 때는 12배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의 느낌이 나니까 이게 30배 이상이 받는 겁니다.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벌면 그거를 적절하게 재투자하거나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심지어는 그 빨대 꽂아가지고 저기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해가지고 빼가고 이런 걸로 신뢰를 잃고 저 회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제 의구심 이 고착화가 돼 있어서 박스권을 탈피하려면은 딱 앞에 두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업 구조가 산업 구조라기보다는 상장사의 DNA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어떤 유형자산 베이스의 그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 사이클이 적고 ROE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SK가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을 미래에 맞게끔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SK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룹 성격 자체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야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게 박스권 돌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벤처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뭐 판교에 있는 그런 벤처들 이런 데들이 많아지면은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레거시가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는 사실 판세를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박스권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 내에 돌파한다는 걸 봤을 땐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미래에 맞게끔 사업을 변모시켜 나가고 사이클을 줄이는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겠지만 그전에는 이걸 성공한 데들이 그들의 박스권, 그러니까 그들 주가의 박스권을 돌파하겠죠. 그걸 이제 사면 되는 겁니다. 전체 지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체 질문은 전체 시장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 비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선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다행히 방향 자체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배당도 좀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배당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그럼 왜 저희가 배당을 더 드려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잘하는데 그때는 제가 헤맸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본적인 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배당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자본 효율성에 대한 개념들이 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든 혹은 타의적인 시도에 의해서건 행동주의 펀드든 아니면 주주들의 건의든 이번에 이제 도입되는 이제 감사위원 선임의 같은 건이든 이런 걸로 통해서 조금 더 주주들이 회사가 돈을 벌면 이게 나한테 올 수 있다. 회사에 돈은 많은데 금고에 돈은 많은데 나한테 열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금고 사겠습니까? 열쇠가 있다라는 신뢰 이걸 회복한다면 좀 박스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